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열심히 퇴교 중인 예비 엄마 시청자입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배덕에 운영하던 가게를 잠시 쉬게 되어서 여유가 생긴 틈을 타 제 사연을 한번 적어보내봅니다. 늘 남들 사연을 듣기만 하다 막상 제 이야기를 하려니 조금 어색하네요. 저는 동네에서 꽤 규모가 있는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의 문을 연 지는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초반에는 작은 크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단골이 많아지고 장사가 잘 되어서 조금씩 가게를 키워왔던 것이 지금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근방에서 가장 손님이 많은 가게인 만큼 벌이도 꽤 좋은 편입니다. 공무원 일을 하는 남편의 수입의 2배를 훌쩍 넘어가는 수준이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장사가 잘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게 문을 막 열었을 즈음 하루 종일 손님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매일같이 고민했고 항상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스레 응대하려고 노력했죠. 물론 호프집이라는 게 가게의 특성상 다른 업종의 가게들보다 손님들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들도 자주 있었죠. 많지 않은 상태로 가게에서 싸우는 손님들을 말리다가 크게 다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게 왜 굳이 장사같이 어려운 일을 택했냐 물어오곤 하는데요. 물론 자영업이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직장인들처럼 남들 쉴 때 쉬고 안정적으로 살지도 못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장사가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께서도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모두 대대로 가게를 운영해 오셨거든요. 아버지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의 친조부모님께서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두 분을 만나뵐 일은 없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아버지께서 어렸을 적에 비운의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외조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백반집을 하셨습니다. 자연스레 어머니께서도 어렸을 적부터 외조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만나게 된 곳도 백반집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양친을 잃으신 아버지께서는 갖은 고생을 하시며 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겨우 정착한 곳이 건축 현장 일이었고 당시 공사가 진행되던 현장 근처에 백반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주 백반집을 드나드시며 식사를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비슷한 또래로 보였던 아버지에게 자연스레 관심이 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손님들은 대부분 중년의 남성들이었는데 아버지는 기껏해야 20대 초중반이셨으니까요. 아버지께서도 티를 내진 않으셨지만 계속 어머니가 눈에 밟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분은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은 채 서로 내적 친밀감만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관심은 있었지만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걸어볼 용기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 두 분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아주 사소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장대비가 내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평소처럼 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러 오셨고 어머니께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힐끔힐끔 아버지를 쳐다만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아버지께서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서려는데 우산꽂이에 꽂아두었던 우산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난감한 상황에 어쩔 줄을 모른 채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계속 지켜보시던 어머니께서 조심스레 다가와 본인의 우산을 빌려주셨다고 해요. 저 여기 앞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맞죠? 우산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 쓰고 가세요. 저는 이따가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돼요. 다음에 가져다 주세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뒤로는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일을 쉬는 날에 함께 시내로 나들이를 나가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서 공사 현장을 찾아가기도 하셨죠.
그렇게 두 분은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고 조부모님께서도 혼자서 어렵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사정을 아시고는 아들처럼 아껴주셨다고 합니다. 그 무렵 할아버지께서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셔서 더 이상 가게 일을 하시기 힘드셨다고 합니다. 때마침 당시 아버지께서 하시던 건축 현장 일이 마무리가 되어갈 쯤이었고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가게 일을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도 몸이 쇠약해지셨고 자연스레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서 백반집을 물려받아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즘 두 분은 혼인신고를 하시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하셨지만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골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 하나를 운영했으니 수익은 내 식구가 겨우 먹고 살 수준이었죠. 제가 태어난 후에도 집안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몹시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콩 한쪽도 나눠 드실 만큼 사이가 좋으셨고 그에 못지않게 저에게도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거든요. 제 유년 시절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던 시간들이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가 영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밤늦게 부모님과 셋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집에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백반집이 너무 좋았어요. 투박하기는 하지만 한눈에 들어오는 간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의자와 식탁들, 가게 안에 들어서면 나는 밥냄새와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어렸던 저에게 부모님의 가게는 꼭 저희 가족들만의 아지트같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는 조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을 하셨던 어머니처럼 저도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음식을 나르거나 계산을 하는 정도의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백반집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손님이 많은 가게는 아니었지만 공사철이면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인부들로 가게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를 향하시는 두 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많았죠. 저 대학교 안 가려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돈 벌고 싶어요. 그럼 집안 형편도 지금보다 넉넉해질 거고 두 분께서도 조금 더 편하게 가게 운영하실 수 있잖아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을 안 가겠다니.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도 말아라. 나랑 네 아버지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매일같이 가게 문 여는지를 알아? 우리들은 어려운 시절 못 배우고 컸지만 너는 꼭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형편이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더라도 나랑 네 아버지가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너 대학 보내줄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대학을 가지 않고 일찍이 돈을 벌어 집안의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은 접게 되었습니다. 대신 원래도 열심히 했었던 공부에 더 열을 올리게 되었죠. 저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며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가게 입구에 플랜카드까지 걸어놓으시며 몹시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는 부모님 모습에 저도 너무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신청 기간을 놓쳤던 탓에 학교 근처의 고시원에서 지내게 되었죠. 침대와 딱 붙어있는 책상을 제외하면 서 있을 공간조차 없을 정도의 작은 방이었지만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작은 고시원의 월세마저도 부모님께 부담이 될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당시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렇게 많은 시급을 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버는 돈으로만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일을 너무 오래 해야 했고 그럴수록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생활하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지치는 몸과 마음에 염치 없지만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호프집에서 같이 아르바이트 해보는 건 어때? 마침 얼마 전에 한 명이 그만둬서 자리가 하나 비거든. 내가 사장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물론 일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다른 가게들보다 훨씬 시급 잘 쳐주니까. 나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적응되면 꽤 할만해. 저는 우연한 기회로 동기가 일하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시골에서 막 올라온 촌뜨기였던 저에게 서울의 술집은 막연히 무서운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나 막상 일하기 시작한 호프집은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백반집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가게였습니다. 항상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까다롭기는 했지만 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을 오래 했던 저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반집을 찾으시는 손님분들도 대부분 반주를 하셨으니까요. 자연스레 저는 호프집 일에 금방 적응했고 사장님께서도 성실히 일하는 제가 마음에 드신다며 보너스를 자주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호프집에 나가 생활비를 버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저 옆방 사시는 분 맞으시죠? 다름이 아니고 밤마다 너무 시끄러워서요. 여기 사시는 분들 거의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그렇게 피해를 끼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정말 참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고시 준비하는 사람인데 옆방에서 쿵쿵대는 소리에 공부에 집중이 너무 안 돼서요.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학교에 다녀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고시원을 나서는 참이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에 20대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밤마다 쿵쿵거린다뇨. 저는 일하느라 밤에는 거의 방에 없는데요. 다른 방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네? 204호분 아니세요? 아니요, 전 202호실인데요. 제 말에 남자는 몹시 당황하며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새빨개진 얼굴을 하며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뻔히 보이는 떨리는 목소리에 참 순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밤마다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건 204호실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을 빼고 나갔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와 그 남자는 오며 가며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상하셨겠죠. 네, 바로 이 남자가 바로 저희 남편입니다. 저와 남편은 고시원에서 처음 만난 사이예요. 남편은 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본가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 혼자 나와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자세한 집안 사정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았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반찬을 나눠 먹기도 하고 호프집 일이 끝나고 밤늦게 돌아오는 저를 남편이 데리러 와주기도 하며 저희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지만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서 교제 이전과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고시생이었고 저는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언제나 바빴거든요. 결국 저희의 데이트는 대부분 서로가 여유 있을 때 주로 빈 자투리 시간에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 가거나 기념일에 좋은 선물을 주고받지는 못했어도 나름대로 행복한 연애였습니다. 남편은 천성이 다정하고 순한 사람이었고 만나는 내내 제게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화나거나 섭섭한 일이 있어도 언제나 좋은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저도 그런 남편에게 더 다정하고 좋은 애인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계속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1차 시험에 합격한 후로 저희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무래도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 2차 시험 준비하려면 생각보다 준비할 것들이 더 많더라고. 너도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한동안 연락을 좀 줄여보는 건 어떨까? 지금도 그렇게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니잖아. 기껏해야 밤마다 오빠가 나 데리러 와주는 거나 고시원 앞에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게 다인데 그게 그렇게 오빠한테 방해가 되는 거야? 남편은 저와의 연애보다 남은 시험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못내 섭섭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던 시기였고
저 또한 마냥 여유가 있기보다는 여러 일들도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니 남편 말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조금 더 유하게 넘길 수 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시 어렸던 저는 처음 겪었던 연인 사이의 문제를 어른스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이후로 같은 문제로 매번 다투게 되었고 남편이 남은 시험마저 합격하며 고시원을 떠나게 된 이후로 사이가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남편은 처음 생긴 직장에 적응하느라 이전보다 더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고 저 또한 여전히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바쁜 나날들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소원해진 관계의 틈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자연스레 점점 멀어지다 자연스레 헤어지게 되었죠. 남편과의 교제가 끝났다고 해서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저도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저를 좋게 봐주셨던 교수님의 소개로 다행히도 졸업하자마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지금껏 제 뒷바라지 해주셨던 부모님께 은혜도 갚고 효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네 아버지 쓰러지셨다. 뇌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데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한다고 하더라.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니. 지금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 누워 계신다. 의사 말로는 너무 늦게 왔다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급하게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께서는 제 기억 속의 모습보다 몹시 쇠약해 보이셨습니다. 그동안 제 앞가림하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너무 신경을 못 써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만 가득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자주 연락을 드렸으면 아픈 곳 없냐, 병원 잘 다니시냐 물어보기라도 했었다면, 물론 뇌경색이 큰 전조 증상 없이 일어나는 병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서울이 아니라 부모님 곁에서 보살펴 드렸다면 이렇게 쓰러지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에 사정을 말씀드리며 장기 휴가를 내고 아버지께서 회복하실 때까지 어머니 곁에서 가게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부모님의 백반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가게 곳곳에 가득한 제 어린 시절이 떠올라 그동안 서울 생활을 하며 지쳤던 심신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한동안 어머니와 함께 백반집을 운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의 병실을 드나들며 혹시나 오늘은 눈을 뜨시지 않을까, 차도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결국 눈을 뜨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에 어머니께서도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져 누우셨습니다. 어머니마저 잃게 될까 두려웠던 저는 밤낮으로 온 마음을 다해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렇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 흘렀고 저는 결국 휴가를 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교수님의 소개로 들어갔던 회사였기에 사장님께서는 제 사정을 이해해주고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지만 더 이상 휴가가 길어졌다가는 교수님께도 회사에도 너무나 큰 폐를 끼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갑작스레 잃은 후 어머니를 혼자 시골에 두고 서울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쇠하신 어머니 곁에서 제가 어머니를 간호하며 백반집 일을 돕고 싶었어요. 어머님과 백반집 모두 제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나 퇴사 소식과 제 결심을 전해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 하시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애가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그러냐. 내가 너 그러라고 대학 보낸 줄 알아? 멀쩡하게 대학까지 나온 애가 이 시골에서 백반집을 하겠다니. 너 없어도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 내 걱정은 말고 다시 서울 올라가서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 아니요, 저 서울 다시 안 갈 거예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간호하면서 백반집 장사할 거예요. 장사가 뭐 어디가 어때서 그러세요. 전 장사하는 게 전혀 천한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적부터 제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장사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멋져 보였어요.
저한테는 우리 백반집이 서울에 있는 회사보다 훨씬 대단해요. 제 진지한 설득에 어머니께서는 결국 고집을 꺾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계에서 일어나신 어머니와 함께 백반집을 운영하게 되었죠. 어머니께서는 한번 쓰러지신 후로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오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제가 백반집의 거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게 되었고 혼자서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요리와 경영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와 함께 가게 문을 열었고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간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쇠그릇들이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어머니께서 엎어진 쟁반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마침 가게에 계시던 트럭 기사분이 어머니를 병원까지 함께 모셔다 주셨고 도착한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즈음 어머니께서는 숨쉬기가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셨고 동네 병원을 찾아가 봤지만 감기 기운이 있어 그러신 것뿐이라며 단순한 약만 처방해 줬거든요. 약을 꽤 오래 드셨는데도 갈수록 기침이 심해지셔서 큰 병원에 가보자고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늙으면 원래 몸이 불편한 거라며 가게 일도 바쁜데 언제 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냐며 매번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폐에 문제가 많네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 하기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폐렴이 오래 방치돼서 합병증이 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치료 잘 받으면 회복률이 꽤 높긴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연세도 있으시고 평소에 몸도 많이 쇠약하셨던 것 같고 항생제를 세게 쓰기도 힘들어서 좀 까다로운 경우네요. 을세아의 말이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지경이 되실 때까지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아버지를 그렇게 잃고도 배운 게 없었나? 지독한 자기 혐오가 몰려왔고 병실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 곁에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셨어도 억지로라도 큰 병원에 모시고 왔어야 하는 건데 그런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께서는 갈수록 병세가 심해지셨습니다. 가게 문까지 닫고 어머니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후회 속에 신라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버티는 나날들이 계속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는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제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네가 처음 대학에 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합격했다는 소식 듣고 어찌나 기쁘던지. 나는 평생을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살아왔지만 너는 넓은 서울 땅에서 하고 싶은 일들 마음껏 하며 살길 바랬다. 결국에는 못난 부모 때문에 이렇게 다시 시골로 돌아왔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여기 매어 있지 말고 꼭 멀리 나가 많은 것들 보며 살거라. 어머니께서 제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저는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었던 백반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도착한 서울은 제게 여전히 낯선 땅이었어요. 당시 저는 신입과는 거리가 멀어진 나이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고는 작은 회사에서 잠깐 일했던 것이 전부였기에 일자리 찾기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작은 단칸방을 구해 구직 활동을 하던 저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닐 만한 회사를 찾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저는 서울 땅에서 장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제게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바로 장사였거든요. 물론 서울에서의 장사와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서의 장사가 많이 다를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집에서처럼 백반집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함께 운영해 주실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서 나 혼자 백반집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고민하던 저는 백반집 대신 작은 호프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깨 너머로 배운 것들도 많았고 호프집이라면 음식의 손맛보다는 접객하는 사업 수완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제 예상은 어느 정도 들어맞았습니다.
처음에는 파리만 날리던 가게도 날이 갈수록 손님들로 붐비게 되었고 제 생활은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잘 지내? 호프집 열었단 얘기 들었어. 대학 시절부터 사장님한테 일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 많이 듣더니 결국 네 가게가 생겼구나? 다름이 아니고 너 소개팅 한번 해보지 않을래? 공무원인데 사람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 집도 잘 살아. 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이래. 얘기 듣자마자 딱 네 생각이 나서. 대학 시절 호프집에서 함께 일하던 동기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소개팅을 받아보라는 연락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조금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저도 슬슬 결혼을 생각해야 했던 나이라 한번 만나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세상에는 정말 운명의 상대가 존재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생각은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 헤어진 이후로 한 번도 연애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인 사이의 문제를 어른스럽게 대처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던 것처럼 남편도 당시에 제게 더 신경 써주지 못했던 것들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했어요. 저와 헤어진 후에도 저를 잊지 못해 연락해볼까 수도 없이 고민했었지만 제가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혼자 지내오다 슬슬 결혼하라는 가족들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소개팅 자리에 나왔는데 등 떠밀려 나온 소개팅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저와 다시 만났으니 남편 입장에서도 참 운명적인 만남이 아닐 수 없었겠죠. 그렇게 재회한 저와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가정 환경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 새어머니셔. 초등학교 때까지는 친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랑 살게 됐어. 아버지께서는 날 데리러 오실 때 이미 재혼하신 상태였어. 새어머니랑 형이랑 셋이서 살고 계셨지. 형은 아버지 자식이 아니야. 새어머니께서도 재혼하신 거거든. 남편의 집안은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갓난아기였던 시절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남편은 친어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친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앓으셨던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혼자가 된 남편을 당시 재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계셨던 아버지께서 거둬들였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을 데려올 때 시어머니께서는 몹시 반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냐며 다른 친척집에 보내거나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남편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갑자기 애 데리고 오게 된 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부부잖아. 당신 아들이랑 나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야. 그렇지만 난 당신과 결혼할 때 당신 자식도 내 친자식처럼 받아들일 생각으로 결혼했어. 그러니 힘들겠지만 당신도 내 아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잘 보살펴줬으면 해.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와 재혼하기 전부터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시어머니와 재혼하셨고 실제로 시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제게는 아주버님 되시는 분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결코 친어머니 같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들어갔던 집 분위기가 아직도 생생해. 어머니께서 어찌나 화가 나 보이시던지.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지 뭐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드렸는데 한참을 노려보기만 하시더니 형 손잡고 방으로 쌩 들어가 버리시더라고. 아버지께서는 곧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난 그 뒤로 한 번도 집이 편하게 느껴졌던 적이 없어. 그래서 집을 나와서 고시원에서 공부했던 거야. 나이가 좀 들고 나서는 전처럼 대놓고 구박하시거나 차별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완전히 편해질 순 없더라고. 남편은 천성이 순한 사람이었어요.
저와의 연애 시절에도 제게 언성 한번 높인 적이 없었으니 말 다 했죠. 그런 남편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왔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어머니와 아주버님께 부당한 언행을 당했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참고 살았을 것이 눈에 선했죠. 그러나 남편은 두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갈 곳 없는 자신을 받아줬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한다고요. 두 사람 입장에서는 행복했던 가정에 자신이 불청객처럼 느껴졌을 거라며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그래도 두 사람과 꽤나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며 자신을 걷어주신 아버지를 봐서라도 앞으로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참견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남편을 따라 두 사람과 잘 지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형도 결혼 안 했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겠다니 무슨 이런 도덕 없는 경우가 다 있니? 게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애가 겨울 술집이나 하는 그런 여자라니. 아이고 참, 너는 어쩜 이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니? 어렸을 적부터 공부만 하더니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서야. 당신 처음 만난 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아가, 저 사람이 원래 말을 좀 함부로 한다.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결혼 날짜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다고?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라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지만 술집이나 하는 여자라느니 못 배워먹은 집안 출신이라는 그런 말씀은 썩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행실이 똑바르지 않거나 예의 없는 집안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비록 많이 배우신 분들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셨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노숙자분들이나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께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는 하셨죠.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시어머니 말씀에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 눈치를 보고 있을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시어머니와 문제없이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결혼 날짜가 잡힌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급하게 아주버님의 선자리를 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공부를 잘했던 저희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께서는 공부에 큰 재능이 없으셨습니다. 변변찮은 전문 대학교를 졸업하신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시다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회사에 들어가셨죠. 흔히들 말하는 낙하산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자식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 하셨지만 명색의 장남인데 가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덕분에 아주버님께서는 대외적으로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실 분이었기에 선자리를 알아보는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남의 어느 부잣집 딸과 혼담이 오가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저와 남편보다도 한 달 일찍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그가 너무 바빠서 인사를 이제야 드리네요. 이해해 주실 거죠? 저희 친정일이 워낙 바빠서요. 저와 형님의 첫 만남은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에 도착해 각종 전이며 무침이며 요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께서는 저녁 식사를 할 무렵이 되어서야 시댁에 도착하셨고요. 강남 부잣집 출신답게 걸치고 오신 옷이며 가방이며 전부 명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형님과 아주버님 두 분 다 손에 들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통 명절이면 부모님께 드릴 소고기나 과일 같은 그런 선물들은 하나쯤 있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희가 급하게 오느라 빈손으로 와버렸네요. 나중에 용돈으로 두둑히 챙겨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없이 사는 집안도 아닌데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예쁜 아가가 직접 와줬는데 선물이 뭐가 필요하겠니?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그 저녁 식사 다 되니까 앉아서 기다리거라. 얘 뭐하니? 얼른 상 차려서 내오지 않고.
급하게 오셨다는 말씀과 다르게 형님께서는 상당히 늦은 시간에 도착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시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술집을 운영하는 저와는 다르게 강남에 빌딩 몇 채가 있다는 부잣집 출신 형님이 얼마나 예뻐 보이셨을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아니라 거의 상전을 모시듯이 형님을 대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께서 임신을 하신 뒤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이유 없는 구박과 비교도 심해져만 갔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을 생각하며 억울한 마음을 꾹꾹 눌러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받아왔을 핍박과 서러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남편이 애써 유지하고 있을 평화로운 가족관계를 내가 깨트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들을 되뇌이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형님은 아들을 낳으셨고 그렇지 않아도 부잣집 딸이라 떵떵거리던 형님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저와 남편도 아이를 갖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지만 좋은 소식은 도통 찾아오질 않았죠. 동서, 아직도 소식 없다며? 도련님하고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농담이야, 농담. 왜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내가 윗사람으로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겠어? 하여간 술집 장사 오래 해서 그런지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니까. 적어도 위아래 구분은 해야 할 거 아냐. 가족 행사 등으로 형님과 마주칠 때마다 형님은 언제나 자식 이야기와 술집 이야기를 들먹이시며 시비 아닌 시비를 걸어오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은 바싹 타들어갔지만 제 옆에서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느라 바쁜 남편을 생각하며 참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형님의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여전히 저와 남편 사이에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난임 전문병원을 다녀보기도 했지만 몇 번의 시험관 시술을 모두 실패한 후 남편과 저는 마음을 접고 자연스럽게 찾아올 아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내내 둘째 손주를 기대하셨던 시아버지께서도 실망이 크신 눈치였습니다. 아버지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자식 없이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물론 너랑 나 닮은 아이 생긴다면 정말 행복하게야 하겠지. 그렇지만 아기가 없다고 해서 인생이 무조건 불행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너무 죄책감이나 부담감 가지지 말고 잘 지내보자. 자연스레 찾아올 아이를 기다려보기로 해놓고서도 시험관까지 모두 실패한 마당에 정말 자연 임신이 될까, 더 나이 들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해봐야 하는 건 아닌가, 전전긍긍하던 제게 남편이 등을 토닥여주며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눈물이 정말 펑펑 나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동안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의 말대로 부담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 편한 마음으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에 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자연스레 가게에도 이전보다 더 신경을 많이 기울이게 되었죠. 가게는 점점 더 손님으로 붐비게 되었고 증축 공사를 2번이나 하며 근방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호프집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달이 벌어들이는 수입 또한 배로 늘어났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레 시부모님께 챙겨드리는 용돈의 액수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사는 형님네는 시부모님께 용돈을 두둑히 챙겨드리고 계실 테니 괜히 비교당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죠. 용돈을 갑자기 그렇게나 많이 드리겠다고? 저번에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형네는 우리보다 더 액수 적은 것 같던데 굳이 비슷하게 맞추진 않더라도 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알고 보니 형님께서는 저희보다 시부모님께 용돈을 적게 드리고 계셨습니다. 형님께서는 분명 넉넉한 형편이실 텐데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던 만큼 다른 집들과 비교해보아도 결코 저희가 용돈을 많이 드리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얼마 뒤 시어머니의 생신이 돌아왔고 용돈 액수를 늘리는 대신 모았던 돈으로 제법 값이 나가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형님네 선물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녁 준비가 다 될 무렵 느즈마키 시댁에 도착하신 형님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초등학생인 제 시조카가 시어머니께 다가가서 손을 내밀더군요. 시조카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다름 아닌 삐뚤빼뚤 글씨로 적혀있는 안마 쿠폰이었습니다. 선물은 금액보다 정성이라잖아요. 명품 같은 거야 워낙 이미 많으실 테니까 손주가 직접 만들어 온 선물이 훨씬 의미가 있죠.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아이 선물은 아이 선물이고 어려운 형편도 아니시면서 매번 이렇게 빈손으로 오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예, 난 명품 가방보다 손주가 직접 준비해온 선물이 훨씬 마음에 든다. 너같이 큰돈 만져본 적 없는 애들이나 돈 좀 생겼다고 못 모르고 펑펑 쓰는 거지. 원래 잘 사는 집 사람들이 더 알뜰살뜰 아끼며 사는 거야. 뭘 알고나 말해라.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형님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만약 저와 형님 입장이 반대였다면 아이 손에 안마 쿠폰이 들려보낸 것이 저였고 명품 가방을 사온 것이 형님이었다면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도 지금처럼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을 남편 때문이었죠. 그렇게 심기가 불편해진 채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형님께서 드실 수 있도록 과일을 깎아 내가던 차였습니다. 시조카가 혼자서 방 안에 들어가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힐끔 들여다보니 학교 숙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안 풀리는지 한참을 끙끙대고 있길래 가까이 다가가 도와줄까 물었습니다. 네? 숙모가 이런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엄마가 숙모는 못 배우고 자라서 무식하다고 했어요.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겨우 초등학생짜리 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무식하다느니 못 배웠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평소에 형님께서 아이에게 어떤 말들을 해오셨을지 뻔히 예상이 갔습니다. 숙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어른에게 그렇게 예의 없이 말하면 안 된다고 조금 언성을 높이자 거실에서 과일을 드시는 형님께서 불이 나게 달려오시더군요. 아니, 어디 술집이나 하는 천막한 년이 남의 집 애를 가르치려 들어.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아는 척이야. 아들, 괜찮아? 형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서는 짝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남편이 형님의 뺨을 거세게 내리치는 소리였어요. 충격에 형님께서는 방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놀란 시댁 식구들은 모두 방으로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해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저 무시하는 거 다 참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이 사람한테 하시는 언행도 다 제가 못난 탓이라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저 걷어주신 아버지를 봐서라도 어떻게든 잘 지내보겠다고 아득바득 참으며 살아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애 앞에서 어떻게 그딴 소리를 짓거릴 수가 있으세요? 이 사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 아닙니다. 당신들 같이 교양 없는 역겨운 인간들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싫고 이제 인연 끊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여보, 가자. 울분을 터뜨리듯 말을 쏟아낸 남편은 그대로 저를 이끌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남편을 따라 집에 가는 길에 어찌나 눈물이 펑펑 나던지 남편은 돌아가는 길 내내 그동안 참고 살게 해서 미안하다며 본인이 진작 했어야 했던 일인데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과 연을 끊을 수가 없었다. 용서해달라며 제게 빌었습니다. 저보다 더 서럽게 우는 남편의 모습에 그동안 쌓여왔던 답답함과 억울함들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저희가 시댁을 나선 후로 형님께서는 당장 제 남편을 데려다 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만들라며 길길이 날뛰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혼하겠다는 형님의 말씀에 지금껏 참고 계셨던 시아버지께서 결국 호통을 치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너 돈 좀 있는 집안 출신이라고 행동 함부로 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동안 둘째 내외 고생하는 거 뻔히 보였는데도 손주 생각해서 눈 감고 넘어가줬건만 더 이상 집안 이렇게 돌아가는 꼴 나도 도저히 못 보겠다. 당장 둘째네 쫓아가서 사과하든지 그게 싫으면 이혼해라. 얘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구만. 아가, 괜찮니? 당신도 당신 아들 데리고 가서 똑같이 사과해. 그리고 너 후계자 수업 받는다고 당연히 회사 물려받을 줄 아나 본데
난 너같이 무능하고 인성마저 글러먹은 놈한텐 도저히 회사 못 물려주겠다. 가서 동생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받든가 아니면 알아서 네 살 길 찾아라. 아이고, 이제 회사까지 들먹이고 협박을 해요? 그깟 회사 사장이면 돈을 뭐 얼마나 벌면 번다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줘도 안 받아요. 우리 며느리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데 우리도 아쉬울 거 하나 없네요. 당당하신 시어머니의 태도와 다르게 시아버지의 말씀에 당장이라도 이혼할 것처럼 큰 소리를 치시던 형님은 갑자기 꼬리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말을 좀 함부로 하기는 했죠. 내일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같이 가서 사과할게요. 그러니 너무 노여워 마세요. 나중에서야 전해 들은 사실이지만 강남에 빌딩이 여러 채 있다던 형님의 친정집은 형님이 결혼하시기 직전에 운영하시던 회사가 부도나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사실을 숨긴 채 급하게 선자리를 알아봤고 저와 남편의 결혼식보다 일찍 결혼하기 위해 서둘러 결혼 상대를 찾고 있던 저희 아주버님과 타이밍이 딱 들어맞았던 거죠. 강남의 빌딩은커녕 부도로 인해 생겨난 친정집의 빚더미에 시달리던 형님께서는 당연히 시부모님께 챙겨드릴 용돈이며 선물을 살 여유가 없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아주버님께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고는 하는데 시아버지께서는 그마저도 성에 안 차시는지 항상 저희 남편에게 공무원 일 그만두고 회사를 물려받은 건 어떠냐 설득하십니다. 남편은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얽히고 싶지 않다며 딱 잘라 거절하지만요. 동서, 가게 일 많이 바빠? 내가 설거지라도 좀 도와줄까? 일 많이 피곤할 텐데 먹으라고 홍삼 좀 사왔어. 내가 그동안 너무했지? 아가, 어쩜 이렇게 커다랗고 멋진 가게를 혼자서 다 운영했니? 아유, 대단하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니? 형님과 시어머니께서는 그 뒤로 틈만 나면 저희 가게에 찾아와 설거지며 청소며 가게 일을 도울 테니 시아버지께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번 단호하게 거절하며 두 분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읽어낸 터전에 발조차 들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은 저희 부부에게는 또 다른 선물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결혼 후 아주 오랜 기간 기다려온 아기 천사였죠. 시아버지께서도 소식을 듣고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몸 탓에 얼마 전부터는 호프집 운영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일같이 가게로 찾아오던 보기 싫은 인간들도 만날 일 없으니 마음이 더욱 편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비록 가난하게 자랐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한 점 부끄럼 없는 인간으로 키워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이도 어느 집 아이와는 다르게 아주 인간적으로 교양 있는 아이로 키워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즐거운 시간을 안겨드릴 사연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중년의 남성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결혼 생활에 얽힌 가족 사연이랍니다. 바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사연을 신청하는 날이 다 오는군요. 저는 이런 것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래서 오래 살아봐야 한다는 것 같네요. 많은 기혼자분들의 사연을 접하며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드네요.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한 사람이랍니다. 제 친구놈들이 유독 일찍 결혼을 한 경우가 많았기에 저는 더더욱 노총각처럼 취급받았었죠. 저란 사람에게 무슨 하자가 있어서 결혼을 제때 못했다기보다는 상황이 안 받쳐줬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저에겐 결혼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위로는 형이 있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는 3남매 집안의 둘째입니다. 형이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여동생하고는 8살 차이가 나요. 여동생이 저희 집안의 늦둥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어머니는 여동생을 낳고 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동생을 임신하고 계셨을 때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동생이 태어난 이후로 어머니는 꽤 오랫동안 누워 지내셨고 쉽사리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여동생이 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어머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고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악몽이 시작됐어요. 저희 아버지라는 인간이 저지른 악몽 말입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아버지라는 인물은 공포였으며 나중에 가서는 증오가 됐죠. 제가 중학교를 각 입학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실직을 겪으셨어요. 그 전에도 원래 온화한 성정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지만 직접적으로 당신의 식구들에게 위해를 가하셨던 분은 아니었는데요. 실직을 당하시고 그 직후에 오래 알고 지냈던 친구분께 배신을 당하셔서 돈을 잃으시고 그 허한 심정을 달래려 술을 찾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확 달라지셨던 거예요. 그쯤 되니까 아버지가 술을 드신 건지 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 되더군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타 지역의 외삼촌 댁으로 보내졌고요.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저희 집 형편이 도저히 3남매 모두가 걱정 없이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형이 집에서 사라지자 아버지가 더욱 활개를 치셨습니다. 덩치는 제법 컸으나 학창시절에 성격이 유약한 편이었던 저는 아버지에게 상대가 안 됐죠. 집안의 폭군, 아버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머니셨어요. 오빠가 없는 동안 오늘 엄마가 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엄청 빌었다? 근데 엄마는 살아있는데 왜 살려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니? 그러고 보니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엄마 저기 춘미 이모네 집 갔어. 아, 우리 옆 동네 사는 춘미 이모 말하는 거지? 언제 가셨는데? 좀 아까 아버지가 오늘 끝을 보자면서 막 그런 말해서 엄마가 나한테 이불 개어놓은 거 안에 숨어 있으라 그랬어. 엄마는 커서 못 숨으니까 춘미 이모네 가서 숨는다 했어. 아직 상황 파악에 서툴러서 그나마 해맑았던 시절의 어린 여동생은 집안에 도래하고 있는 공포의 그림자를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그렇게 말을 해주면 저는 어머니가 숨어든 집에 찾아가 등에 업어서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덜 날뛰셨기에 망정이었죠. 저는 팔팔한 10대 남학생이었으니 얻어 터져도 맷집이 강해서 버틸 수 있었고 아버지의 흥미를 이끌어내기엔 제가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아버지가 노리는 상대는 어머니셨죠. 냉정한 이성으로는 어머니가 이 집을 떠나 안락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가슴 졸이는 심정으로는 어머니가 언제든 우리 남매를 버리고 영영 도망가실까봐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사실 집안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는 아버지셨죠. 여동생도 조금 더 자라고 나자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그러나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를 집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쪽으론 생각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시대의 탓이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철저한 약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차마 거스를 엄두를 못 냈었던 듯 싶군요. 외삼촌은 지독한 자린고비셨고 성격이 상당히 독특한 분이셨는데 그랬기에 그 집에서 살며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던 형 또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형이 다 큰 성인이 되어 군대를 가고 나서야 길고 길었던 아버지의 폭군 행각이 막을 내렸습니다. 군인 아들의 풍채를 보고 기가 죽이신 아버지가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어머니는 하도 고생을 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오신 탓에 건강이 무척 안 좋으셨어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신 것도 있으나 저희 같은 불효 자식들 때문에 어머니가 더욱 힘들게 사신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었네요. 아버지는 더 이상 힘으로 군림하진 않으셨으나 다른 방면으로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그건 바로 빚이었죠. 아버지는 술 때문에 간의 기능이 망가져서 세상을 뜨셨는데요. 저희 가족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고선 떠나셨습니다. 비단 병원비뿐만 아니라 노름판에서 진 돈이었죠. 형은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형수였던 사람이 도망갔어요. 2살 배기 저의 조카를 덩그러니 남긴 채로요. 그러면서 집에 있던 돈은 챙겨서 갔죠.
어머니는 당신의 손주를 키우면서도 틈틈이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에는 여동생이 아이를 돌봤고요. 형은 묵묵히 일만 했어요. 안 그러면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일만 해야 한다고 했었죠. 저도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집안에 빚만 없어도 좋을 것 같다고 당시에는 그런 소원을 빌면서 일을 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게으르게 꾀를 부려본 적 없었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적도 없었는데 아버지란 작자가 집안의 모든 걸 망쳐놓았으며 막대한 빚이 있고 형수란 사람은 아이만 남겨둔 채 돈을 챙겨 도망가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참 불합리하다고 여겼었죠. 세상은 불공평한 것이더라고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음에도 여유라는 이름의 행복이 찾아와 주질 않았어요. 여동생만이라도 즐거운 자기 청춘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게 오라비로서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결혼을 못했습니다. 집에 있는 빚 다 갚고 나니까 건강이 다 사라진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편히 사셨으면 해서 작게나마 호강드리고 싶어서 결혼 욕심 안 부리고 그저 죽어라 일만 했어요. 쑥쑥 커가는 조카를 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고 많은 걸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특히나 여동생은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조카가 7살일 때 형이 재혼을 했어요. 형이 그때 일적으로 많이 휘청거리고 힘든 시기이기도 했는데 형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결을 해주셨던 것으로 압니다. 재혼을 한 뒤 형은 형수님의 고향으로 터전을 옮겨가 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동생이 시집을 갔어요. 이때 제가 보탬이 되어줄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진 당최 저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내본 적이 없었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 친구놈들은 다 결혼을 했고 일찍 간 놈들은 벌써 학부모더라고요. 자식이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다 했죠. 이러다가는 노총각이 아니라 그냥 노인네가 되는 거 아닐까? 갑자기 그런 걱정이 드니까 확 조바심이 일어나더군요. 그때부터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아가면서 결혼 자금을 모았고요. 누가 여자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전에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었지만 이젠 웬만하면 오케이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누군가의 소개를 통한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떤 인연을 맺게 됐어요. 처음엔 오빠 동생으로 시작을 했었죠. 나이 차이가 꽤 났으니까요. 솔직히 여자로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네요. 제 여동생이 저보다 8살 어렸으니 왠지 그 나이 차이부터는 아예 여자로 안 보였고 다 너무 어리게만 느껴졌었는데요. 8살도 아니고 무려 9살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말았어요. 저한테 당돌하게 오빠는 나이 차이 많이 나면 별로예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날려대는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했었죠.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상대가 저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바람에 쑥맥이었던 제가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귀게 됐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 소식이 날아들었죠. 그때 아내는 저한테 간결하게 오빠가 책임져라 딱 한마디 했었고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주변에서 도둑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복받은 놈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요. 신혼집 제가 장만했습니다. 있는 돈 다 털었고 약간의 대출도 받았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제가 결혼한다 하니까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내가 네 결혼 소식을 얼마나 오래 기다린 줄 아니? 이때만을 기다리며 내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디 욕이 나게 써라. 너 줄라고 내가 온갖 용을 써가며 모은 거니까 거절할 생각일랑 말고. 그 통장 받아드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설마 어머니가 돈을 모으셨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온갖 몸고생 마음고생 다 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지난 세월이 제 눈앞을 스쳐가며 저는 결혼해서 잘 살겠노라 약속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결혼 생활 초장부터 흔들렸었죠. 아내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정말 그 무엇도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외벌이를 하며 돈을 다 벌어왔고 그걸로 살았습니다. 아내가 차린 밥상을 먹어보기란 마치 하늘에 별을 따는 것과 같았죠. 제가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살짝만 나무라도 아내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렇게 받아쳤어요. 오빠 아이 임신하고 있는 여자야. 나를 애지중지하는 게 오빠 역할이라고. 다른 소리, 다른 행동은 아예 하지도 말란 말이야. 저는 점점 입을 꾹 다물게 됐네요. 아내는 딸을 출산했고 그때부터는 육아를 하면서 집안일에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집안일을 등한시하며 지내온 사람이 이제는 아이까지 있는데 잘 해낼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이때 어머니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딸아이도 돌봐주셨고 온갖 부엌 살림도 다 해주셨었죠. 거의 1년을 그랬을 거예요. 어머님, 이제부턴 안 오셔도 돼요. 아시겠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가까운 동네로 이사 오시게 돼서요. 아내는 쌀쌀맞게 저희 어머니한테 축객령을 놓았었죠. 저는 그걸 알고 조금 화가 났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만류하셨어요. 무조건 아내 편 들고 맞춰주면서 화목하게 잘 지내라 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고 아내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남편으로 살았네요. 불평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만 삭혔으며 늘 처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가장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집안의 폭군이었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저만은 그 모습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강박이 심하기도 했고요. 착하고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는 처가의 기본 도리를 다 하였다고 자부하는데 반면 아내는 자기 시댁의 기본적인 도리조차 하지 않으려고 들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됐네요. 형수님께서는 가족 간의 교류를 싫어하는 분이셨는데 아내는 자기가 그 모습을 본받는 것뿐이라며 주장했죠. 한숨 나올 일이 가득한 결혼 생활이었으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시간이라는 건 잘만 흘러갔네요. 그리고 몇 년 후 어머니가 가뜩이나 건강이 안 좋으셨던 시기에 작은 접촉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상위 끝에 간병인을 들였고요. 그렇게 간병인의 돌봄을 받으면서 잘 지내시는 줄로 알았는데 하필이면 그 간병인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도벽까지 있는 사람이었더군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몇 달씩이나 그런 작자에게 맡겼다니 어쩐지 어머니의 건강에 차도가 없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요. 어머니가 집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골절을 당했다는 것, 그것을 계기로 뭔가 낌새가 수상한 것 같아서 상황을 캐다 보니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말을 알게 되자 충격이었죠. 자식들한테 걱정 안 끼치려고 인내해 오신 어머니께 죄송했습니다. 어머니는 거동 자체가 불편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처남의 직장 문제로 해외 출국을 앞두고 있었죠. 아예 1년 정도 해외에서 사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인 문제까지 터진 마당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또한 어머니에게 제가 큰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부터 생각은 그렇게 계속해왔는데 이렇게 된 김에 결단을 내릴까 합니다. 저희 집으로 와서 지내주세요. 나를 데리고 살겠다고? 아유, 그게 어디 네 생각만으로 가능한 일이겠니? 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고? 사실 아직 상의는 안 해봤어요. 하지만 몇 번 어머니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 어떨 것 같으냐고 떠보는 식으로 물어본 적은 있었거든요. 딱히 크게 반대한다는 것 같진 않았어요. 아휴, 내가 늙고 약하면 빨리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자식 부부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면목이 없구나. 그런 말씀 제발 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직 한창 정정하실 연세인걸요. 고생만 덜어 해오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이 안 좋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 또래 친구분들 다 여행 다니시고 잘 지내시잖아요. 어머니도 꾸준히 건강 관리하시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다 보면 다시 걷고 뛰고 다 하시게 될 줄로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몸이 안 좋은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었어야 말이지.
마음 같아선 내 욕심으론 그래. 너희들 사는 데 들어가서 지낸다면 내가 지금보다 건강관리가 잘 될 것 같아서 그 편이 좋겠다 싶다가도 내가 너랑 네 처에게 고된 짐을 안겨주는 모양새가 될까봐 그게 나는 겁이 난다. 짐이라뇨. 어머니는 자식들 키우느라 별고생 다 하시다가 건강 잃으신 거잖아요. 아버지 같은 무례한에게서 자식들 지키시려고 갖은 애를 쓰시다가 허약해지셨던 거고요. 그거 제가 다 봐왔고 다 아는 입장에서 지금이나마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해주셨던 거에 일부라도 갚아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한걸요. 그러니까 부디 저희한테 민폐가 되실까봐 지레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요. 죄스럽다는 듯 눈가에 눈물을 달고 계신 어머니를 보자 가슴이 미어졌어요. 탄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고생의 흔적이 가득한 어머니의 두 손을 꼭 맞잡아드리면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서 모시고 지낼 생각이고 아내는 제가 설득할 예정이지만 아마도 저와 같은 의견일 것이라고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받아먹은 게 얼만데 설마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는 저의 간청을 외면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포문을 열었어요. 여보, 나한테 뭐 안 물어봐? 나 오늘 어머님 뵙고 왔는데 어머니 상태 어떤지 여보는 궁금하지 않아? 글쎄, 오빠가 별소리 안 하는 걸 보면 그냥 어머님께서 컨디션 괜찮으신가 보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 근데 왜? 어머님한테 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아니, 문제랄 건 없고 저기 다름이 아니라 내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지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뭐라고? 아, 갑자기 그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으려니까. 어머님께서 오빠한테 그러셨어? 우리랑 같이 우리 집에서 살고 싶으시다고? 오빠한테 그렇게 부탁하신 거구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 오히려 부탁드리고 왔어. 우리 집에 오셔서 지내달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온 참이야. 어머니가 먼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신 적 없어. 그런 말씀 안 하셨다면 다행이네. 잘 됐네. 아이, 굳이 우리가 왜 어머님을 모셔야 돼. 어머님께서 굳이 같이 살아달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리고 오빠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멋대로 어머님께 모시고 살겠다고 한 거야? 지금 내가 오빠는 우스워?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라니. 아니, 지금 어머니 상황이, 그리고 몸 상태가 암만 해도 우리가 모시고 사는 편이 가장 최선이니까 그런 거잖아. 아니야. 오빠는 나를 완전히 무시한 거야. 나한테 말 안 하고 어머님께 그런 말씀 드렸다는 것 자체가 오빤 나라는 존재를 깔본 셈이라고. 어머님 모셔다 놓으면 그 다음엔 어떡할 건데? 그거 나한테 모시란 얘기잖아, 결국엔. 그런데도 나한테 먼저 상의를 안 했다고? 오빠 정말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다. 남자들은 대체 왜 이래? 아니, 결혼하고 나면 왜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자가 되고 싶어해? 그걸 왜 결혼해서 이루려고 하냐고? 그것도 자기 손으로 셀프 효도하면 되는데 꼭 와이프한테 시키더라?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저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하고자 했었는데 아내가 즉각 감정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금세 분위기가 과열됐었네요. 잠에 들었던 딸아이가 저희 소리에 깨버렸고 대화는 그대로 중단됐었죠. 옛날에 진작 끊었던 담배 생각이 간절해지면서 그날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원초적인 고민도 들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제가 원하는 것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이었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며 이것저것 다 따져보아도 아내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불합리한 일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해준 게 얼마였고 배려하며 참아주었던 게 얼마였는데 설마 이대로 아내가 끝내 저희 어머니를 모시자는 제 부탁을 외면할 것 같진 않았어요. 여보,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우리 내일 저녁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제가 조심스레 아내를 다독이며 그렇게 말해줬었죠.
그러자 아내는 조금 코웃음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잘 생각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 날 밤에 아내랑 다용도실에 들어가서 다시 대화를 나눠봤어요. 원래는 부엌의 식탁에서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시작했었는데 금세 아내가 나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고 딸아이가 잠에서 깰까봐 부엌 옆에 다용도실로 장소를 옮기게 됐던 거예요. 좁은 장소에서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하니까 표정이며 그 사람의 기분이 더 잘 느껴지더군요. 아내가 이 상황에 무척 불만이 많다는 것을 그제야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설마 여보가 이렇게까지 싫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내 실책이야. 그런데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모시자는 것도 아니잖아. 일단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집으로 오시게 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거지. 그래? 그러면 오빠, 정확히 언제까지인데? 언제까지냐니 그게 무슨 의미야? 말 그대로야. 언제까지? 정확히 어머님 모시는 기간을 말해줘야 할 거 아니야. 한 달? 3달? 아니면 반년?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게 입만 벌린 채로 대답을 못했는데 그런 저를 쳐다본 아내가 입을 쩍 벌리면서 질색팔색을 했어요. 뭐야? 그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 뭐냐고, 오빠! 설마 택도 없다는 뜻이야? 그럼 혹시 1년? 모르겠어. 지금 단계에서 기간을 미리 정하기가 어디 쉬워? 그래도 내 생각에는 최소한 1년 정도는 모시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오빠가 미쳤나봐, 진짜! 최소한 1년이라니. 말 한번 쉽게 하시네. 말이 1년이지. 하루하루 날짜가 쌓여간다고 생각해봐. 그거 엄청나게 긴 기간이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당장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아예 외출을 못 하실 거야. 작은 방 내어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만 주로 지내실 거고. 당신이 그러니까 집에서 당장 신경 쓸 일은 없어. 청소도 내가 다 할게. 어머니한테 끼니 챙겨드리는 게 번거롭다면 요리도 내가 다 해놓을게. 끼니별로 드실 걸 내가 매일 아침마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시간 맞춰서 그것만 드리면 될 거야. 그래도 안 될까? 당신이 힘들고 거슬리는 일 없도록 내가 최선 다할게. 말은 그렇게 잘할 수 있지. 말로는 호언장담 누가 못해. 그런데 그게 지켜질 거라고 장담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 내가 약속할게. 아니 맹세할게. 내가 어머니 다 챙기고 보살펴드리겠다고 각서 쓰면 될까? 당신은 그냥 한 집에서 모시는 신용만 해도 돼. 오빠.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왜 굳이 모시려고 하는 거야? 난 더욱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환경 좋은 곳 시설에 입소시켜드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그 시설에 계시는 비용 대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 모시지 말고 시설에 모시라고. 그게 피차 좋은 결말 아니겠어? 아내가 펄쩍 뛰면서 그런 말을 하더니 잠시 후에 고민이 되는 표정으로 시설 비용 전액은 아니고 반만 대줄 수 있다는 식으로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정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아내한테 해준 것들이 있는데 저도 사람이기에 무조건적인 헌신은 지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는 제 간절한 마음이 외면당하자 그간 제가 아내를 위해 참고 헌신해온 모든 과거마저 처절하게 짓밟히고 부정당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사람이 초라해졌어요. 우리 어머니, 너한텐 그저 시어머니일 뿐이겠지? 하지만 나한텐 날 낳아주신, 고생 많이 하신 내 어머니야. 당신 남편의 어머니라고. 가족인데 너무 매몰차게 나오는 거 아니냐? 여보, 난 당신한테 나랑 우리 어머니가 정말 별거 아닌 존재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그러는 오빠야말로 지금 너무 초점을 이상한 데 맞추고 있는 거 아니야? 오빠, 지금 오빠가 어머님의 자식이라는 것만 생각할 때가 아니야. 우리 딸을 생각해야지. 우리 자식. 우리 딸 교육이 안 좋다고.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와 계시면 아이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거야. 내가 알아. 장담해. 아내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린 딸아이는 왜 들먹인답니까?
어머니를 집에 모시는 것과 딸아이 교육이 왜 동일선상에 놓이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되도록 차분하게 좋게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자꾸 딸아이를 방패 삼으며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거듭 말을 하자 저도 조금은 욱하는 심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자꾸 헛소리 늘어놓지 마. 지금 그건 핑계 아니야? 솔직히 이렇게까지 양보 안 하고 조금도 타협하려 들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이유를 나야말로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싫다는 거 아니야?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난 무조건 싫어. 오빠가 뭘 어떻게 잘하겠다고 장담을 하더라도 싫어. 이건 돈하고도 별개의 문제야. 어머니가 당신한테 잘못이나 큰 실수하신 거라도 있었어? 내가 아는 한 없는데. 아니, 그럴 만한 접점마저도 없었잖아. 당신은 고부관계라는 말 자체가 싫다고 했었으니까 되도록 어머니랑 엮이는 것조차 꺼려 있었잖아. 그런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오빠, 지금 정답을 말했네. 그냥 엮이는 게 싫어. 내 집, 내 공간에 어머님이 계속 사실 거라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노인 냄새 풍기는 것 자체가 싫은데 어떻게 타협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겠어? 그냥 생각만 해도 더럽고 비위가 상해. 지금 말 다 했어? 더러워? 비위가 상해? 우리 어머니 지금 잠시 거동이 불편하신 것뿐이지 정신 멀쩡하셔. 누구보다도 정신 또렷하신 분이야. 깨끗하게 몸 단장하는 거 누구보다도 신경 쓰는 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 집이니 내 공간이니 그런 말은 왜 해? 이 집 명의가 당신 것도 아닌데. 뭐라고 오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 그래서 나보고 오빠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뭐야?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야. 어머님 얘기만 안 나왔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어. 난 무조건 어머님 모시는 거 싫으니까 오빠가 알아서 해. 어머님께서 기어이 오시겠다면 내가 우리 딸하고 이 집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어디 알아서 해보라고. 제가 살면서 울어본 적이 몇 번 없었어요. 어렸을 때 워낙 성격이 유약한 편이었는데 폭군 아버지 밑에서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몸을 떨어가며 지내다 보니까 웬만한 일에는 눈물샘이 작동을 안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버렸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안 울었었네요. 남겨진 빚 때문에 울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냥 담배만 태우면서 그 고통을 달랬었죠. 그런데 그랬던 제가 아내의 그 가시돋친 말을 듣고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한테 엄청난 저기를 담은 눈빛으로 악을 쓰며 발광을 해대면서 저희 어머니를 절대 모실 수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너무 속이 답답해서 눈물이 맺혔어요. 아내는 마치 이혼이라도 불사할 각오를 다진 것처럼 결사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저는 고개를 푹 숙여야 했습니다. 정말 죽어도 안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죽는다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대답 듣고는 아내와 사는 집에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네요. 어머니께 죄송한 말씀을 전해야 했을 때 진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갑갑함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를 뵈러 갔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여동생이 같이 있더라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큰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눈치를 채셨어요. 보아하니 뭔가 잘 안 풀린 모양이구나. 어머니의 조용한 말씀에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다 꿰뚫어 보셨다는 게 담겨져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의 차분한 눈빛이 그렇게 말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아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요. 그 눈빛 앞에서 제가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여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빠, 이것만 말해줘. 혹시 새언니 때문이야? 아니야. 그렇다기보단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저런 상황이 안 따라주네. 됐어. 우리 엄마 내가 모실 거야. 오빠는 신경 쓰지 마. 여동생의 발언에 저는 물론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제 정신없이 출국 준비를 해야 하는 애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네요. 하지만 여동생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저랑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했죠. 외국 나가서 사는 거? 그냥 나 안 할래. 나 안 나가도 돼. 그렇게 해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냥 이혼하는 거지. 그 정도의 인연이었다면 나도 미련 없어.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거? 그게 뭐 어때서?
난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더 중요해. 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을 뿐이야. 여동생은 아주 의연하게 말을 뱉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어떤 이유에선진 몰라도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동생에게 차마 만류의 말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결사반대하셨죠. 우리 딸, 내가 미쳤다고 네 발목을 잡아야겠니? 난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서나 살아도 돼. 도대체 나 데리고 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내 자식들이 머리를 싸매야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로 날 위한다면, 너희들이 나한테 효도를 하고 싶다면 적당히 좋은 요양원이나 알아봐 주련? 아유, 이대로는 내가 마음 불편해서 내 자식하고 못 살아. 내가 이 비로한 몸뚱이를 가지고 진작에 죽었어야 했는데, 죽어 없어졌어야 했는데, 이날 이때까지 살아있는 바람에 내 자식들을 힘들게 만들었구나, 내가. 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치며 자책하셨어요. 그러시는 걸 말리고 달래느라 저와 여동생이 그날 진땀 뺐었죠.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소리는 이제 안 할 테니까 어머니를 찾아뵙는 거라도 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마저도 아내에게 거절당했네요. 자기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여보, 어머니를 겨냥해서 노인 냄새라느니 더럽고 비위상한다느니 했던 말, 당신이 실언했던 것에 대해서라도 난 사과받고 싶어. 그때 당신 너무 흥분한 상태였잖아. 그때 막말했던 거 정식으로 사과해줘. 그러면 나도 기억에서 있도록 노력해볼게. 뭐? 오빠, 난 실언한 적이 없어. 그건 내 순도 100% 진심이었으니까. 가식 부리기 싫어서 내 진심을 내보였던 거야. 차라리 본심 숨기고 행동하는 것보다 나처럼 솔직한 게 오빠도 낫지? 이제는 아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조차 모르겠더군요. 오죽하면 그게 아내한테 대꾸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결국 준비를 마쳐서 출국을 했고요. 어머니께서 시설에 가시지도 않았어요. 형이 모시고 갔거든요. 형수님이랑 전부 상의된 거라고 말을 해서 저를 놀라게 만들었죠. 설마 왕래 따위 수년간 한 차례도 하신 적이 없었던 형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할 줄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또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형수님하고 통화를 했었죠. 형수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밝히시더군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있고 베푼 게 있으니까 내 뜻대로 내 가정 휘두르면서 살고 싶었어요. 며느리, 도리, 의무, 시댁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요. 아시겠지만 전 제 친정 식구들하고도 별로 사이가 시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내 남편, 내 아이들하고만 딱 그렇게 살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외면이 안 되더라고요. 모르면 몰랐지. 알고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나요? 어머님 잘 모시고 살아볼게요. 얼마가 되든 일단 한번 지내보는 거죠. 그리고 이웃집에 어머님보다 2살 나이 적으신 분이 사시는데 두 분이 친구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계산도 있었고요.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형도 처음에 형수님한테 얘기 꺼내고 나서 거절당했을 때 그걸로 끝일 줄 알았대요. 그런데 혼자 고민하시던 형수님이 이튿날 먼저 형한테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대목은 바로 형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었어요. 교류를 너무 안 하고 살아서 가족이라 부르기 어색하고 애매한 관계인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내 남편의 어머니시잖아요. 내 남편은 내 아이들의 아빠고요. 결국 한 가족이고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라는데 이 사실을 모른 척할 만큼 내가 뻔뻔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형편이 되고 충분히 모실 수 있는 환경임을 스스로 잘 아니까요. 제가 아내에게 바랐던 것이 바로 그거였죠. 결국 한 가족으로 얽혀있으니 그 끈끈함이 있길 바랐어요. 아내로부터 그런 걸 얻어내진 못했지만요. 좋게 마무리가 되었으나 문제는 제가 그 이후로 아내에 대한 애틋함이 사라졌다는 거였고요. 그래도 내 아내고 내 아이의 엄마라는 생각으로 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희미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부부라는 이름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지 막막할 정도였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허라는 것을 제대로 실감한 일이 생겼는데 장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것이었어요. 처형께서는 멀리 사시는 데다가 그 댁에 시누이도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도저히 장모님을 모실 여력이 안 됐나 봐요. 게다가 처형 사시는 집을 그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것이었다고 하니 아무래도 더 그랬겠죠. 우리 엄마 태어나고 나면 오빠, 우리가 모시자, 어? 모시자니? 장모님을 모시자는 거야? 지금 이 집에서? 그럼 내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겠어? 알아들었으면서 왜 묻고 그래? 우리 엄마 태어나시는 대로 곧장 모셔오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실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작 4달 전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제 어머니 모시는 일로 설전을 벌였던 게. 그런데 저한테 장모님을 모시자고 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오빠, 나 진짜 미치겠어. 우리 엄마 힘없이 누워 계신 모습 보니까 그 쇠약한 몰골에 나 마음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 차마 못 볼 정도였어. 우리 엄마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는 건지.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다. 우리 엄마 내가 보살펴드리고 싶어. 오빠. 우리가 엄마 태어나시는 대로 모셔오자. 엄마 태어나시고 혼자 지내실 수 없단 말이야. 아내가 엉엉 울면서 저에게 호소를 냈어요. 그런데 제 가슴속에서는 조금도 측은지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의 모친께서 편찮으시다는데도 제 안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모든 감정이 죽다 못해서 가루도 안 남기고 증발해버렸다는 뜻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되고 나서야 저는 속 시원히 말을 뱉을 수 있었어요. 여보, 양심이라는 게 있어? 장모님을 모시자고? 난 반대야. 여기 내 집이야. 당신이 기여한 게 있기라도 해? 오빠,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난 여태까지 집안일하고 애 낳고 키웠잖아. 그걸 제대로 했었다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했겠지. 아무튼 난 반대야. 내가 워낙 노인네 냄새 같은 걸 못 견뎌. 절대 집에 모실 수 없어. 미쳤어? 설마 내가 했던 말들 마음에 담아둬서 나한테 보복하려고 이러는 거야? 무슨 남자가 이렇게 쪼잔해? 남자라면 자기 여자한테 묵묵하게 끝까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지.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하는데? 너는 나랑 결혼하고 나서 그 희생정신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발휘해 본 적 있고? 오빠랑 애초에 결혼해준 것 자체가 희생이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상의 남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준 게 희생정신이라는 걸 설마 오빠는 무시해왔던 거야? 오빠, 난 오빠 와이프고 오빠 아이를 낳아준 몸이고 오빠가 존중해줘야 할 여자야. 예의 지켜. 그럴 마음이 별로 안 드네. 아무래도 이제 나한테 네가 내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이혼해줄게.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악을 쓰는 모양인데 그래, 그 이혼 해줄게. 편하게 장모님 모시고 잘 살아. 와, 어이없어. 눈물이 쏙 들어가네. 배짱 버리는 것 좀 봐. 그렇게 나오면 내가 기죽을 줄 알고? 우리 딸 내가 데려갈 거고 엄마인 내가 키우게 될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후회 안 할 자신이라도 있나 봐? 그거 다 감안하고 있어. 난 어쨌든 장모님 못 모셔.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편하게 장모님 모시라는 거야. 아내는 저에게 절대 질 수 없다면서 난리를 쳤다가 제가 진짜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 오니까 기세가 사그라들었어요.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눈물 흘리면서 자기 잘못들 다 반성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나처럼 나이 많은 남자랑 더 살아주려고 애쓸 필요 없어. 내가 너보다 훨씬 이르게 노인이 될 텐데 그때 가서 너한테 노인 냄새 난다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싶진 않아. 너랑 살기 겁나. 제 말을 듣고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던 아내는 이혼 서류를 받아들였어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으며 처가로 갔죠. 퇴원하신 장모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서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현실이 보였는지 저한테 매달려 왔습니다. 이혼 없던 일로 하자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또 빌더군요. 그런데 그때 마침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터졌어요.
완전히 재난 사태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니 얼떨결에 이혼 성립까지 후딱 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제가 모시겠다고 했지만 평수님께서 반대하셨어요. 아무래도 여자가 돌보는 게 훨씬 낫다면서 이유를 대셨죠. 그리고 제가 찾아가서 뵙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곳에서 너무 잘 지내고 적응을 완벽히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차마 제가 억지로 모시겠다고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없었네요. 대신 돈으로 감사 표시를 열심히 해드렸죠. 몇 달 후에 이혼한 아내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확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딸은 감염이 안 됐었고요. 저랑 있으려니 딸아이가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금세 적응을 해서는 저랑 잘 놀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을 때 딸이 했던 대답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머뭇거리다가 엄마는 무서워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앞에서는 늘 눈치가 보이고 대답 잘못하면 크게 혼나는지라 긴장하는 게 당연했는데 저랑 있으면 안 그래도 되니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뒤늦게 알아차린 제가 너무 못난 아빠 같아서 많이 자책했습니다. 이혼한 아내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친구들과 몰래 여럿이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감염된 경우였는데요. 본인은 고통스런 며칠을 보낸 후에 회복됐지만 애먼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바로 전 장모님이셨죠. 이혼한 아내로부터 감염이 되셨던 거예요. 이걸 조금 늦게 알았대요. 잠복기라는 것을 간과하고 안일하게 지내셨었나 봅니다. 코로나 증세가 확 올라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괜찮아지셨다가 끝내 돌아가셨어요. 뇌랑 호흡기 쪽이 원체 안 좋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비보였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때는 시국이 시국이었던지라 장례식도 제대로 절차 진행이 어려웠고요. 이혼한 아내는 자기의 잘못을 부르짖으며 오열했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했는지 딸을 다시 데려가겠다는 말조차 안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딸을 키우게 됐어요. 저는 원래 제 딸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랑 지낸 지 몇 달 만에 무척 활발해졌으며 말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어찌나 외향적인지 제가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선 본인이 나서서 응원해주겠다고 난리예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신기하리 많지 건강해지셨어요. 산책도 가뿐하게 하시고 드시는 것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잘 드십니다. 형과 형수님 그리고 조카들이 따뜻하게 어머니를 잘 품어준 덕분이겠죠. 저는 형보다 형수님하고 이젠 더 친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통화하면 기본 30분은 대화를 하니까요. 형수님께서도 전보다 엄청 밝아지셨고 수다스러워지셔서 내심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동생은 아직까지 귀국을 못했는데 그곳에서 둘째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어요. 처남의 일이 너무나도 잘 풀려서 귀국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하니 대단하죠. 저희 집이랑 형 집에 여동생이 꼬박꼬박 선물을 보내는데 다음번에는 비행기 티켓을 선물로 보내겠다면서 벼르고 있어요.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저희 딸까지 온 가족 비행기표를 자기가 다 끊어줄 테니까 날짜만 맞추라면서 벌써 난리예요. 왠지 대가족 군단이 비행길에 오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고 있어요. 이혼한 아내는 가끔 딸을 자기가 따로 만나는데요. 딸을 통해서 재결합의 뜻을 몇 번 밝혀왔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럴 마음도 없고 설레는 상대가 새로 생긴지라 후회한다, 미안하다 말을 반복하는 이혼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난감합니다. 딸은 중간에서 처신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기특해요. 앞으로도 쭉 저랑 살고 싶다고 본인이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혼한 아내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우여곡절 많은 인생 또 하루하루가 펼쳐지네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의미에는 가족이 가장 크게 들어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든 그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랄게요.